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기간 수출 규제 조치 해제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 측 사죄와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호응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건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는데 WTO 제소를 취하한 게 섣부르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대량 인출 사태로 금융계 파장을 몰고 온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옛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당국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인 SVB증권과 SVB캐피털은 파산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또다시 공개 제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실무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경제조치 해제나 안보 협력을 통해 얻은 것도 있지만 일본의 전향적 사과를 끌어내지 못해 잃은 게 많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방일 손익 계산서를 박석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국제회의가 아닌 단독 정상회담을 위해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방일은 12년 만입니다. 85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는 새 출발점에 섰다는 게 두 정상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이번 방일을 계기로 일본은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일 정상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공감했습니다. 셔틀 외교 복원을 합의하고 만찬 친교 행사까지 진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이전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 특히 미래 세대 간의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사과나 사죄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고는 했지만 사죄나 위로는 물론 강제징용 해법안 호응 조치조차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今後とも両国で頻繁に連携し、一つ一つ具体的な結果を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해법안 후속 조치를 위해 정경련과 경단련이 마련한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한 게 섣부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굴욕 외교냐 대승적 결단이 통했느냐는 앞으로 있을 기시다 총리의 답방과 윤 대통령의 방미, G7 순방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외교부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의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외교 공函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소미아는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지난 2016년 체결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거라며 화살을 돌렸는데 강제동원 해법과 함께 위안부 문제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가 제반 현안에 확실하게 대처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현안에는 독도 문제가 포함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의 확인 요청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 관련 논의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정부가 합의 파기에 가까운 조치를 했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는데 일각에선 정식 의제가 아니었어도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서 협상을 이끌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당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법적 배상도 빠졌다는 비판이 거셌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 탄핵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합의에 결함이 있었다며 재단을 해산시켰습니다.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실제 관련 발언을 했는지와 별개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위안부 합의 문제가 언급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도 선을 그었지만 쟁점은 여전합니다. 지원재단이 해산되면서 합의 이행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총리의 사과를 24년 만에 끌어내며 타결안을 도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한다는 게 합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일본 출연금으로 47명의 생존 피해자 중 34명, 사망한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됐고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10억 엔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상당한은 원화 103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한 겁니다. 이로 인해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합의는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측이 낸 잔여기금 처리 문제를 둘러싼 협의는 한국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일본이 격렬히 비판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잔여기금 처리를 위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TF를 꾸리거나 재단 기능을 복원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지급 이외에도 논의할 사항은 남아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금 지급 사업 이외에 양국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일본 측이 위안부 합의 정신 이행을 요구하고
국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문제 등이 다시 거론될 경우 강제징용 해법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공방 속에 파행했습니다.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기 위해 회의장 내 노트북 컴퓨터에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다고 적힌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참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사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의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굴욕적인 날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려 한 것인데 여당이 거부해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비상식적 정치 공세로 회의가 파행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국방위를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한일 정상이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다짐했지만 정부 해법이 한일 갈등을 봉합할 해결책이 될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15명 가운데 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내주기로 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판결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증명부터 보냈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고 사흘 뒤엔 법적 대응에도 돌입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만큼 대신 손자회사가 미쓰비시로 보내는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 별도 매각 절차가 필요 없는 금전 채권에 대한 소송이라 승소하면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발 여론도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정부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모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을 반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단순히 해묵은 반일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시대를 열자며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받아내겠다며 추가 소송에 나섰고 정부 해법에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내놓은 해법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여권 주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닻을 올린 김기현 후의 전면에는 친윤 핵심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 당선의 1등 공신인 장제원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 마쿠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당의 살림과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자리가 여권 핵심 인사에게 돌아갈 거란 당 안팎의 전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친윤 공부모인 국민공감을 이끌었던 이철규 의원이 예상대로 임명됐습니다. 당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왔었습니다. 이제 당의 화합, 결속 이런 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전략과 조직을 관리하는 부총장 2자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선임됐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에 이어 주요 당직까지 집권 여당의 핵심 직책을 사실상 모두 친윤계가 맡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직할체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당정 간 혼연일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대 사이의 소통의 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정기적인 회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친윤 지도부를 전면에 내세워 하나된 목소리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건데 정작 핵심 중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 선으로 빠졌습니다. 사무총장을 맡지 않겠다는 당대표 선거기간 약속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 후임으로 도전장을 내밀 거란 관측도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이라며 자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윤이라는 이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원내대표 임기 문제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거는 김기현 대표가 새로 선출됐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와 당분간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당 안팎에선 장 의원의 존재감은 여전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과 대통령실의 가교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당내 비판에도 전당대회 기간 정치력을 확실히 보여준 만큼 여야 모두 사활을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제원 의원의 재등판 시기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당 내홍 사태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까지 제기됐는데 결국 관건은 당 지지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를 향해 연일 화합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제도 TF에 비명계를 대거 포진시켰고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 공격에 거듭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넌 왜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해서 막 색출하고 이 당의 단합을 해치잖아요. 적대감이 더 강화되겠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내년 총선에서 지면 자신의 정치도 끝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총선은 뒷전인 채 자신 방탄에만 당력을 쏟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이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와 측근 사망 사건 이후 격화된 당 내홍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노력인데 때마침 흘러나온 질서 있는 퇴진론과 맞물려 이 대표의 진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말쯤 전격 2선으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인데 이런 주장을 친명계 핵심 의원이 했다는 점, 또 뭐든 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언 때문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심중을 잘 아는 분이 그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상당히 일리 있고 사실에 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변수는 당 지지율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 오히려 조기 퇴진론이 힘을 받을 수도. 근데 연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죠. 내년 총선이 4월인데 연말이면 그때는 이제 뭐 거진 총선입니다. 반대로 총선 승리가 보일 만큼 지지율 상승이 있다면 정면 돌파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네이밍을 좀 한 것 아닌가, 낚시질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내에서 뭐 서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비명계 반발을 일시 잠재우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최종 목표는 총선보단 결국 대선인 만큼 향후 전국 흐름에 따라 총선 지휘권은 언제든 내려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에 대규모 유동성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불안감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모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은행주들의 폭락이 이어지는 등 글로벌 금융 쇼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지 일주일이 지나 모기업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72조 원 자산을 보유한 그룹은 2008년 워싱턴 뮤추얼 이후 파산 보호를 신청한 최대 규모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관제인이 된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미 모기업에서 떨어져 나와 이번 파산 보호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이낸셜 그룹은 법원 승인을 받아 채무 이행을 중지하고 자산 매각을 통한 기업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자금 지원 발표 하루 만에 주가가 다시 32% 폭락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11곳이 39조 원을 예치하는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투자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겁니다. 일부 투자회사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5분의 1로 곤두박질할 거라며 위기감을 부채질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정부의 70조 원 자금 투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8% 폭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독일 도이체방크와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주요 글로벌 은행 4곳이 크레딧 스위스와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발 위기감 확산에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이 1% 이상 하락하는 등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은행 위기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 돈줄이 막히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은행 사태가 표면적으로는 유동성 문제지만 근본적으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시스템 붕괴라고 진단해 다음 주 회의를 앞둔 연준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부실은행 경영진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은행을 위기에 빠뜨린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부실 경영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억제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고 민사처벌하며 이들이 은행업에서 다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더 쉬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새로운 금융위기가 닥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인터뷰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우려에 대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서 교훈을 얻었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당시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영국, 스위스 관련 책임자들은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숄츠 총리는 은행 잔고는 안전하다면서 은행 시스템의 높아진 회복력과 강화된 규제뿐 아니라 독일의 경제력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습니다.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he judges have reviewed the information and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nd determined that there are credible allegations against these persons for the alleged crimes.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현재 회원국이 아닙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14일 관련 질의를 받고 러시아는 ICC도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ICC가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도 심화할 전망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입니다. ICC가 국가원수급 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이어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공개 제기했습니다. 안보리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가장 비공식 협의 방식인 아리아 포뮬러 형태로 개최했으며 중국의 반대로 생중계되진 않았지만 안보리 비이사국과 NGO,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후원한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발사들로 오늘 회의는 훨씬 더 긴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 5대가 연쇄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고속도로 한복판에 헬기도 착륙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헬기에서 들 것을 챙겨 나옵니다. 옆으로 차량이 지나다니는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헬기를 이용한 응급 구호 활동에 나선 겁니다. 환자를 태운 헬기는 곧바로 날아올라 인근 병원으로 향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 충북 음성군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멈춰있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뒤에서 추돌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적게만 했는지 어쩐지는 사고 조사가 진행이 돼봐야 할 것 같아요. 화물차 운전자는 숨졌고 앞서가던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은 승용차 운전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이터로 무언가에 불을 붙인 뒤 가방을 메고 유유히 사라지는 이 남성. 어제 아침 광주 전통시장 주변에 세워진 차량에 불을 지른 용의자입니다. 남성은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냈지만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옷을 3번이나 바꿔 입었지만 경찰은 12시간 만에 4km가량 떨어진 고시원에서 4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물티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물티슈 제조 공장 5동과 의약품 보관 창고 2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인근 야산으로까지 불이 번지기도 해 산불 진화대가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시흥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에어컨과 냉장고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360만 원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용 후 치워놓은 숯불이 꺼지지 않아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서는 여러 오류가 발견돼 재판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140일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한 피고인 9명 모두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숨지고 다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행정적, 도의적 책임이 아닌 형사 책임까지 묻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도착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부하에게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박 구청장도 참사와의 인과관계, 관련성, 구체적인 주 의무가 공소장에 제시되지 않았고 참사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참사 뒤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낼 때도 본인은 내용을 몰랐고 결재권자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도 참사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유가족들은 피고인들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연 씨는 경찰이 수만 명이 있는 골목으로 아이들을 올라가도록 했다면 당연히 살아나올 수 없었다면서 이 사건은 철저한 살인사건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 공소장에 여러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 공문서 행사를 적용해야 할 곳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 법조를 쓰기도 했고, 특히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사건인데도 이임재 서장이 93년 7월부터 93년 5월까지 근무했다고 쓴다거나 사건 당일 밤 11시 36분에 무전 지시를 한 다음 같은 날 밤 10시 55분에 파출소로 향했다고 기술하는 등 오류나 오기가 많다면서 검찰에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 재판은 사실관계를 먼저 다툰 뒤 법리 공방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달 피고인들이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나면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고 한 시스템 반도체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도 힘겨운 도전이지만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2030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개발하며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방식으로 이뤄지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양산을 개시한 3나노 GAA 공정은 삼성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파운드리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는 58.5%, 삼성전자 15.8%로 42.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3분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시스템 반도체는 시장 규모 면에서 7대3의 비율로 메모리를 압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투자 결정은 수요 급증을 앞두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거는 좀 더 과거보다는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삼성전자도 이제 점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좀 절박하게 모든 걸 걸고 좀 투자에 나서는.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업체의 주문에 맞춰 생산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고 경기 영향도 덜 받아 메모리보다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메모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비메모리 제조 역량까지 갖추게 되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외신들은 이번 투자 결정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국의 가장 공격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금형처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기업들은 원가의 30%를 에너지가 차지하는 특성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인력난과 투자 위축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뿌리기업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 맞춤형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금형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기계부터 복잡한 금속 부품을 만드는 3D 프린터까지 한국 금형 산업은 규모로는 세계 6위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론 세계 4위, 수출액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 수출 산업입니다. 뿌리 산업은 금형과 주조, 용접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런 뿌리 산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삼중고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고충을 얼마나 심하게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속 부품을 찍어내거나 플라스틱 부품을 뽑아내는 제조 과정상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가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에너지 요금 인상은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상승한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매달 사용량을 추적한다든지 이 비용들은 절대 비용이니까 다른 쪽에서 뭐 제조 원가를 좀 낮추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난도 고질적인 걱정거리입니다. 제조업 기피 풍조로 3D 프린터까지 생산하는 첨단 기술 업체도 젊은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은 이제 작업자분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간 허리를 메꿀 수 있는 그 젊은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고충은 고금리 등으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투자하려던 많은 뭐 고객사들이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금융업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7% 이상 줄며 제조업 뿌리가 흔들리는 조짐이 역력한 상황. 뿌리 산업계는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시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관련해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에 미국 정부는 곧바로 예금 전액 보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예금 안전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앞서 우리나라도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 사례는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부실 위험이 커지자 1997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예금을 전액 보호했고 이후 제도 수정을 거쳐 현재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VB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도입될 경우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줘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연방보험기구라고 있습니다. 보호를 해주는데 기금이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세수 쓰는 거거든요. 이와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논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는 2001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른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 규모나 물가 상승을 고려해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물가 인상도 반영하기 위해서 마음 놓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에서 1억 원 정도로 금융당국이 올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23년째 유지되어온 예금자 보호 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귀농인과 지역 주민이 잘 화합하는 길, 자원봉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귀농인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도 이서면 대전 1, 2 마을회관 앞에서 칼 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이가 나간 칼부터 낫과 가위까지 칼갈이 전문 봉사자들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바뀝니다. 청도 재능기부 봉사단에는 귀농인을 중심으로 4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개 마을을 선정해 칼갈이 등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오시면은 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낫, 칼, 가위 뭐 다 등등 다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도 더 고맙게 생각하시고 융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봉사자들은 오래된 전등과 전구를 교체하고 전기 배선을 점검합니다. 쉽게 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가진 이 전기 기술을 가지고 여기 접목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하니까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을 어르신들은 재능을 나누는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80대 후반이기 때문에 형광등 하나도 가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귀농 봉사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이 너무 환영하고. 청도군은 지역 주민들과 귀농인들이 서로 돕고 화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융화교육, 재능기부 봉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마을에서 마을 단위 융화교육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는 주민들의 칼, 락, 가위 등을 갈아드리고 독거노인의 노후 전등 교체와 이불 세탁을 해드려서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에 가진 재능을 나누며 서로 돕는 지역 주민과 귀농인들의 상생이 시골 마을을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날씨는 매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환상적인 모습을 잠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카메라에 포착된 찰나의 예술 작품을 정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평화롭던 제주 밤하늘에 갑자기 빗기둥이 등장했습니다. 아래쪽 돌담이 마치 성벽처럼 보이는 순간 사진은 오랜 과거 성벽을 향해 불화살이 날아드는 전투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 등이 하늘의 구름에 반사되며 나타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 위에서 포착한 하늘. 소나기가 내리다 멈춘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햇살이 마치 서광처럼 비춥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먹구름이 발달하고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하나의 도시 안에서 두 개의 상반된 날씨가 나타나는 모습이 사진 안에 담겼습니다. 마을 앞 바다로 난 길의 아스팔트가 종이처럼 부서졌습니다. 여전히 성남 파도는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으르렁거립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흔적은 자연의 무서움과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진이 아닌 동영상에는 특이한 현상이 잡혔습니다. 산 정상에서 구름과 안개로 둘러싸인 아래를 향해 카메라를 향한 순간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동그란 원이 나타납니다. 그 중간에 마치 동물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러납니다. 브로켄 현상으로 불리는 것으로 원인을 알지 못한 과거에는 산속 요괴로 불렸습니다. 산의 정선이나 능선상에서 등 뒤로부터 해가 비칠 때 자신의 그림자가 전방의 안개나 구름에 비치는 기상광학 현상을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40회를 맞은 기상기후 사진전에는 이 밖에도 마치 용이 솟아오르는 듯한 바다의 토네이도 용오름, 하루 192mm 물폭탄이 쏟아진 광명시에 물에 잠긴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버스, 가뭄의 바닥이 드러난 강을 초록빛 식물 명아주가 점령한 모습도 전시됐습니다. 날씨가 연출한 순간의 아름다움과 신비한 현상들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오는 23일부터 기상청 누리집과 정부 대전청사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YTN 정혜연입니다. 올해 미국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 앨범상을 받은 팝스타 해리 스타일스가 다음 주에 내한합니다. 해리 스타일스는 오는 20일 저녁 8시 서울 송파구 K스포돔에서 첫 내한 공연을 합니다. 이번 공연은 해리 스타일스가 지난 11일 태국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을 돌며 진행하는 아시아 투어 일정입니다. 주말 아침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8도, 춘천은 영하 2.8도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이 14도, 대구는 19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부분 지방에 건조주의보가, 특히 서울 동쪽과 경기 일부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 산불 등 화재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엔 전북에, 서쪽 지방은 밤에 공기가 잠시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8도, 부산은 8.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이 16도, 부산도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